1945년 5월 7일 독일이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돌프 히틀러, 하임리 힘러 등의 나치의 지도자들은 이미 자살했거나 자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때 독일군은 유럽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히틀러의 어리석은 결정과 미국의 참전으로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약 700만 명의 독일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사망했죠. 살아남은 수천만 명의 독일인은 연합군의 엄청난 폭격을 기억에서 지워내지 못하고 정신적 충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독일의 거의 모든 도시가 폭격과 시가전으로 산산이 부서졌고 영토의 4분의 1은 폴란드와 소련에게 빼앗겼으며 남은 영토마저 4곳의 점령지역으로 분할되었습니다. 남부는 미국, 남서부는 프랑스, 북동부는 영국, 동부는 소련이 점령했습니다. 수도 베를린은 소련이 점령한 지역의 중앙에 있었지만 그곳도 다시 4지역으로 분할되어 소련 점령지역 내에 섬처럼 떠있는 비소련 점령지역이 되었습니다. 1948년 소련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베를린 내의 점령구역에 육로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서구의 새 연합국이 베를린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그러나 새 연합국은 이른바 베를린 공수작전으로 맞서며 거의 1년 동안 베를린의 항공기로 물자를 공급했습니다. 결국 1949년 소련은 봉쇄를 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연합국은 새 점령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며 흔히 서독이라고 불리는 독일 연방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반대로 소련의 점령지역에는 독일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는데 결국 동독은 붕괴해 실질적으로 서독에 흡수된 실패한 공산주의 독재국가로 잊히고 말았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국명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로 기억되고 있을 뿐이죠.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반으로 쪼개졌던 독일이 어떻게 통일되었고 어떻게 세계경제 4위의 강대국이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쪼개져 있는 만큼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동독은 생활 수준과 자유 수준에서 서독보다 훨씬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서독의 경제 원조를 퍼부었지만 소련은 동독의 경제적 배상을 요구하며 공장을 통째로 해체해 러시아로 옮겨갔고 동독 농업을 집단 농업으로 재조직했습니다. 1990년 독일이 재통이 될 때까지 동독인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학습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 결과 동독인들은 서독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 동독은 서독과 마주한 국경을 봉쇄했지만 동독인들은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간 후 서베를린에서 항공편으로 서독까지 날아가는 방법으로 동독을 탈출했어요. 당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은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베를린에서 누구나 열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서베를린으로 갈 수 있었죠. 그러나 1961년 8월 31일 밤 동독 정부는 갑자기 서베를린으로 가는 정거장을 폐쇄했고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는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당연히 장벽을 세운 목적은 불만 많은 동독인이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동독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서독의 간첩과 범죄자로부터 동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장벽 건설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때부터 동독과 서독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왕래할 수 없는 완전히 별개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소련 동유럽의 공산주의 진영이, 맞은편에는 미국 서유럽이 극단적으로 대립한 상황에서 독일이 통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서구연합국이 서독에서 시행한 정책은 독일이 공업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이른바 모겐소 플랜에 따라 독일 경제를 농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쟁 배상금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독일이 다시 공업화된다면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연합국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 생각은 하지도 못하게끔 독일을 못 사는 동네로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독일의 경제 발전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국의 이런 정책 방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게 되는데요. 세계사의 빌런이 더 이상 독일이 아니라 소련이 될 거라는 게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공산주의가 동유럽의 모든 국가를 점령하고 이를 이끈 소련은 원자폭탄뿐만 아니라 수소폭탄까지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같은 서유럽의 일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공산당이 강력하게 부상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서독은 유럽 한복판에 위치하고 공산주의인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와의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서유럽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서방의 국가들은 공산주의를 차단할 방법으로 서독을 다시 강하게 키워낼 필요가 있었죠.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랬듯이 좌절에 빠진 독일이 정치적 극단주의에 다시 빠지는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허약해진 서독을 물질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구연합은 서독을 다시 강하게 키워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이런 견해의 변화가 서구연합국 사이에 무르익는데 여러 해가 걸렸고 그 사이에 서독 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948년 미국이 서유럽 국가에 대한 경제 원조 마셜 플랜을 서독까지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구연합은 그들이 점령했던 새 점령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서독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에도 서독의 입법행위에 대한 거부권을 유지하는 등 그들이 서독에 채운 목줄을 완전히 풀어주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서독의 초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는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수완을 발휘하며 연합국의 권한을 줄여가고 서독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데나워 시대의 경제장관이었던 루트비 에르하르트는 수정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했고 마셜 플랜 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경제회복을 이뤄냈습니다. 배급제도를 폐지했고 산업의 생산량은 급증했으며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독인에게는 자동차와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건 영국과 프랑스였지만 경제발전의 영화를 누린 것은 서독이었습니다. 1955년 서독은 주권을 되찾았고 연합국의 군사 점령도 종식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서독은 재무장까지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서독이 원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서독의 의회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방 연합국의 요구에 따라 재무장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서구의 대독일 정책은 1945년 종전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만큼 엄청나게 변했고 서독은 이를 잘 살려서 빠르게 주권국가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은 생존한 24명의 나치 최고 지도자들을 전범으로 기소해 니른베르크 법정에 세웠습니다. 외무장관이었던 요하임 폰 리벤트로프, 공군 총사령관이었던 헤르만 게링을 비롯해 10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7명은 장기형이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니른베르크 법원은 그 밖의 중간계급의 나치 전범을 법정에 세워 단기형이라도 선고했습니다. 연합국은 훨씬 많은 독일인에게 나치로서 과거를 반성하고 재교육받는 디나치피케이션, 즉 탈나치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니른베르크 재판과 탈나치화 작업으로는 나치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주체가 독일이 아니라 연합국이었던 까닭에 독일인에게 피해를 준 독일인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니른베르크 재판을 승자의 재판으로 여겨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승자가 패자에게 복수하는 재판에 불과하다는 뜻이었죠. 전후 독일의 기능적인 정부를 세우려던 연합국과 독일 정부가 부딪힌 실질적인 문제는 어떤 정부에서나 그렇듯 경험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당시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독일인 중 압도적 다수가 나치 정부에서 일한 경력자였는데요. 이는 곧 전후 독일 정부에서 일할 만한 경험을 갖춘 판사와 관리는 모두 나치였거나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이란 뜻이죠. 망명을 떠났거나 나치에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까닭에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사람만이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던 서독의 초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는 나치의 압력에 의해 시장직에서 쫓겨난 비나치 당원이었습니다. 아데나워가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취한 정책은 사명과 통합으로 요약되는데요. 아데나워 정부가 독일인 개개인에게 나치 시대에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나치 범죄는 사악한 지도자로 이루어진 소규모 악당들의 잘못이고 대다수 독일인들은 결백하며 소련에 맞서서 영웅적으로 싸운 평범한 독일 병사들은 죄가 없으며 더 깊이 조사할 만한 중대한 나치 범죄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해석을 대부분 독일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1958년 서독 모든 연방주의 법무부 장관들이 독일 영토 안팎에서 범한 나치 범죄의 기소를 총괄하는 중앙본부를 설립하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본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프리츠 바우어는 독일계 유대인 변호사로 반나치 사회민주당원이었으며 1935년 독일을 떠나 덴마크로 망명했다가 전쟁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와 나치 범죄를 기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56년부터 196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헤센주의 검사장으로 일했는데 그가 평생 지향한 원칙은 잘못이 있는 독일인을 스스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연합국이 기소한 지도층에만 국한하지 말고 평범한 독일인도 기소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바우어는 아우슈비츠 재판을 통해 유명해졌는데요. 그는 재판을 통해 나치가 운영한 가장 큰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하급관리로 활동했던 독일인들을 기소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기소된 사람들은 주로 의복관리자, 약제사, 의사 등 하급관리였습니다. 특히 일반 병사들이 전쟁 범죄를 범했다고 기소되었을 때 독일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잔혹한 행위는 히틀러의 친위대 같은 광적인 집단이 범한 일이지 평범한 독일 병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독일인의 보편적인 믿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우어는 이렇게 기소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가장 악질적이었던 나치 당원들을 추적해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그가 추적한 대표적인 나치 당원의 예로 아돌프 아이히만이 있는데 그는 유대인을 찾아내서 강제수용소로 이송한 책임자였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바우어는 아르헨티나로 날아간 아이히만의 피신처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그 정보를 독일 비밀경찰에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비밀경찰이 아이히만을 체포하기는커녕 그에게 은신처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도망갈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우어는 아이히만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 비밀경찰에게 넘겼고, 이스라엘 비밀경찰은 아르헨티나에서 아이만을 납치해 은밀히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아이만은 공개재판장에 세워졌고 교수형에 처했죠. 당시 바우어의 활동은 독일 내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나치를 고발하는 그의 행적은 1930년에서 40년대의 독일인이 나치 시대에 어떤 짓을 했는지, 1960년대의 독일인에게 폭로하는 행위였죠. 그러나 바우어의 기소는 대체로 패배했는데요. 피고들은 독일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바우어 자신이 언어 공격의 표적이 되었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치 시대의 독일인들이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섬뜩할 정도로 자세히 독일 국민들에게 독일 법정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보여준 것이 바우어의 기소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나치의 악행은 소수의 사악한 지도자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 서독 정부에서 고위 관리로 근무하던 다수를 비롯해 많은 평범한 병사와 관리들까지 나치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점, 그리고 그런 행위는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였다는 점 등을 많은 독일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변화는 1968년 독일 대학생의 저항을 가능하게 해준 중요한 양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항과 항거, 특히 대학생들의 저항이 1960년대에 자유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들불처럼 확산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민평등권 운동,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시위 등으로 저항이 시작되었고, 학생 시위는 프랑스, 영국, 일본과 이탈리아, 독일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그렇듯 학생 시위는 9세대에 대한 신세대의 저항을 어느 정도 대변했지만, 독일에서는 이 세대 간의 충돌이 두 가지 이유로 특히 폭력적 양상을 띠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독일 9세대가 나치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신세대와 9세대 간의 갈등의 골이 매우 깊었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 사회에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권위주의적 태도 때문인데요. 변화하려는 신세대와 권위적인 9시대는 서로를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위는 1960년대 내내 독일에서 점점 격화되었지만 시위가 폭발하여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때는 196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968년이었을까요? 1968년 당시 독일 시위를 이끌었던 학생들은 1945년, 즉 전쟁이 끝났을 무렵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나치로 성장하기엔 너무 어렸고 전쟁을 경험하거나 전쟁 후의 혼돈과 가난을 기억하기에도 너무 어렸죠. 독일이 경제를 회복한 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대에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 힘겹게 투쟁할 필요가 없었으며 저항과 시위에 전념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누렸죠. 1968년 그들은 20대 초반이었고 프리츠 바우어가 그들의 부모 세대인 평범한 독일인이 나치의 부역자로 저지른 범죄를 폭로하던 1950년대 60년대 초에는 10대였습니다. 때문에 1945년 전후에 태어난 독일인은 자신의 부모와 부모 세대를 나치의 부역자로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독일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68세대입니다. 독일의 68세대는 자본주의화된 독일 사회를 파시즘과 동일시했습니다. 반면 나이가 많은 보수 세대들은 폭력적인 68세대를 좌파적이며 반항적인 나치 돌격대와 친위대의 부활로 보았습니다. 당시 수많은 학생들이 극좌적 성향을 띠었고 실제로 일부 학생은 동독으로 이주한 후 동조자에게 자금과 자료를 은밀히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68세대를 바라보며 서독의 중장년층은 여기가 싫으면 동독으로 가라 라고 말하며 면박을 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치열해지며 학생들의 폭력적 성향은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테러리스트 훈련을 받겠다면서 팔레스타인으로 달려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화로 시작해서 납치와 폭파, 살인으로 테러 범위를 점점 확대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너무 극단적이어서일까요? 많은 국민들은 이런 68세대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자익 진영에서도 급진적 자익의 폭력성의 위기를 느끼며 그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후 서독에서 그들의 테러 행위는 10여 년간 지독하게 이어지다 1977년이 돼서야 테러리스트의 지도자가 감옥에서 자살한 이후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학생 시위는 성공한 실패로 묘사되곤 하는데요. 극단적인 학생들이 자본주의를 다른 경제체제로 대체하고 서독 민주정부를 전복하겠다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들이 주장한 많은 사상을 이후 서독의 주류사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1968년 이후 독일에는 자유화 물결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1969년에는 거의 20년 동안 연립정부의 형태로 독일을 지배하던 보수정당이 패배했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은 빌리 브란트 총리 시대에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브란트는 나치 시대에 정치적 견해 차이로 독일을 떠났으나 1969년에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당수로 서독 최초의 좌파 총리가 되면서 20년간 지속되던 아데나워 보수 정권을 끊어냈습니다. 브란트 시대의 독일은 사회개혁을 시작하며 독일 사회의 권위주의를 떨쳐내고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정부 주도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브란트의 가장 큰 업적은 외교활동에 있습니다.
브란트 이전에 보수 정권이 집권한 당시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의 존재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로지 서독만이 독일 국민을 합법적으로 대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련을 제외하고 동유럽의 어떤 국가와도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요. 브란트는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브란트는 우선 동독과 조약을 체결했고 폴란드를 비롯한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특히 브란트의 외교 활동이 가장 빛을 발했던 순간은 1970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총 인구를 대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국가였습니다. 또 나치의 대형 강제 수용소들이 위치했던 곳이기도 했죠. 당시 폴란드인들이 바라보는 독일인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로 보였고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란테는 바르샤바에 있는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를 찾아가 폴란드 군중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나치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며 폴란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요즘 외교에 비춰보면 바르샤바에서 무릎을 꿇은 브란테의 행동은 가해국의 지도자가 큰 고통을 당한 피해국의 국민에게 보낸 진심 어린 사과로 여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베트남 국민에게, 일본 총리가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드골이 알제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적이 있던가요? 이런 빌리 브란트 총리의 행보로 마침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서독을 민주국가로 신뢰할 만한 동맹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까지 서독을 주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평가하며 더는 전쟁을 일으킬 국가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독과 서독의 관계도 회복되어 서로 간의 인구 이동도 제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서독의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는 동독인도 꾸준하게 증가했는데 동독인들은 점점 향상되는 높은 생활 수준을 향유하는 서독과 점점 하락하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자신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죠. 그 시기 소련도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이 허덕이며 동유럽 국가들에 미치는 파워도 크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동독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1989년 5월 2일 헝가리는 서쪽으로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장벽을 허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헝가리는 북쪽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넘으면 동독과 만나는 동유럽 국가였고 오스트리아는 서독과 국경을 마주한 서유럽 민주 국가였습니다. 헝가리가 국경을 개방하자 수천 명의 동독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경유해 서유럽으로 탈출했습니다. 곧이어 정부에 항의하는 수십만 명의 동독인들이 라이프치히를 필두로 많은 도시에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독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막아낼 수 없었고 1989년 11월 9일 수만 명의 동독인이 국경 수비대의 공격을 받지 않으며 서베를린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독일의 총리였던 헬무트 콜은 이 같은 상황을 독일이 합쳐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는 1999년 5월에 동독과 서독의 경제사회를 통합하는 조약을 체결하면서도 정치적 통일을 서두르지 않았는데요. 독일의 통일을 경계하는 서방 세계와 소련의 눈치를 보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이 더 지난 10월 3일 동독이 새로운 주의 형식으로 서독에 통합되면서 독일의 45년 분단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통일이 된 독일 경제는 잠시 휘청이긴 했지만 제조업을 기반으로 탄탄하게 성장해 현재는 경제 규모 세계 4위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른 점이 많지만 같은 분단국가였다는 점에서 독일의 통일 모델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